금융감독원의 성수용 선임 교수입니다. 현재 한국금융연수원에 파견이 되어서 교수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후 자금 노리는 금융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노후 자금을 노리는 금융 피해로서는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금융 착취, 그리고 금융 사기가 있습니다. 이를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입니다.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라고 하는 것은요, 금융회사가 불성실하게 금융상품을 공시 또는 설명하거나 금융 소비자의 투자 목적이나 투자 성향과는 맞지 않는 부적합한 금융상품을 판매해가지고요, 금융 소비자에게 금전상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금융회사에 가서 이런 자기는 예적금인 줄 알고 가입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손실이 나는 투자 상품이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큰 손실이 나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이런 일들이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의 한 유행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와 관련해서요, 많은 사고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A은행 B펀드 같은 경우에 2008년도에 이게 불안전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한 2,300여 명이었고요. 피해액이 1,506억 원이었습니다. 키코 사태라 그래가지고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수출기업 800개에서 900여 개가 피해를 봤는데요. 이 수출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수출을 하면 수출하는 시점에 달러당 1달러당 1,200원 받기로 했는데 만약에 6개월 후에 수출 대금이 들어왔을 때 1달러당 1,000원이 돼버리면 가만히 앉아서 한 20% 손해를 이렇게 보시게 되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수출을 한 시점과 돈이 들어온 시점에 큰 환율 리스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환율 통화 스왑이 있습니다. 통화 상품이 있거든요. 그걸 키코라고 하는 이름으로 팔았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나라 환율이 크게 요동을 치면서 환율이 크게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당초에 예상했던 수준을 벗어나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수출 기업들이 3조 4천억 원의 수출 피해를 본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축은행 사태라 해가지고 2021년에 부산저축은행 등이 이렇게 파산을 할 때 저축은행에서 후순위채를 사실상 주식 투자와 비슷한 것 같은 이 후순위채를 그거를 갖다가 예적금이라고 고금리 예적금이라고 팔아가지고요, 한 8만여 명이 3조 원의 피해를 입은 것도 있죠. 그 다음에 동양그룹이 파산할 때 동양증권이 동양그룹의 회사채나 CP를 팔면서 불안전 판매를 했습니다. 4만여 명이 피해를 보았고요, 1조 3천억의 피해액이 생겼습니다. 2019년하고 20년에 사모펀드 사태가 또 크게 터졌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는 것은 한 49명 이하의 투자들한테 펀드를 파는 거죠. 파는 거를 사모펀드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모펀드 자체는 상당히 고수익도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위험이 높아서 아주 전문 투자자들이나 돈이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3만여 명이 한 7조 원대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상당 부분 분쟁 조정이 되고 있지만 아직도 분쟁 조정이 안 되고 아직까지 사건이 마무리되지 않는 사모펀드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와중에 올해 초에요, 홍콩 H지수 ELS라고 하는 상품에서 대규모 불안전 판매가 일어났습니다. 피해자가 한 40여만 명 되고요, 피해액도 한 18조 원이 넘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불안전 판매로 인해서 금융 소비자들이 이게 피해를 본 사유가 있거든요. 또 노후에 뭔가 자산을 좀 불려보려고 하다가 이런 금융 투자 상품을 제대로 이해를 못 해가지고 불안전 판매에 노출이 되게 되면은요, 큰 피해가 되고 노후 자금이 다 없어지는 이런 큰 불행한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홍콩 H지수 ELS 관련해서 어르신들 피해 사례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분이 한 6천만 원 정도의 노후 자금을 은행에다가 맡겼는데 실제로 한 3,300만 원이 손실이 나버린 거죠. 50% 정도 이상이 손실이 났잖아요. 이분은 주장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이게 안전한 예적금인 줄 알고 은행에 갔더만은 이게 예적금보다 높으면서도 좀 이렇게 수익이 뭐 안전한 상품이다라고 뭐 은행 직원이 이야기를 했다. 뭐 이런 주장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보면 뭐 상품 가입할 때 서명을 하잖아요. 그 어르신이 자기 이름을 서명한 게 아니라 서명하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서명이라고 쓰셨답니다. 그럼 은행 직원이 이게 제대로 서명을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도 좀 그렇죠. 그리고 이런 고령자들한테 고위험 상품을 팔 때는요, 반드시 녹취도 하고 숙려기간이라 그래가 이틀 정도 생각하는 기간을 주도록 돼 있는데, 녹취를 제대로 했냐라고 보니까 녹취 절차가 제대로 준수되지 않았고요. 그런데 녹취 점검하는 사람도 녹취 파일이 뭐 찌지지지 이런 정도 소리가 났는데 이상 없이 녹취가 돼 있다고 막 이렇게 처리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막 이렇게 그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뭐 상당 금액을 보상받는 쪽으로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투자 성향 분석할 때도 직원이 이 상품 살다 그러면 여기 체크하셔야 된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체크하시고 손실 위험도 제대로 설명 안 해주고 마치 통장 금매에는 학청금리를 주는 것처럼 기재가 돼 있고 이런 형태의 불안전 판매 피해가 났죠.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불안전 판매에 노출되지 않으려면 딱 5가지만 명확하게 지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품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서 자기의 투자 성향하고 맞느냐는 거죠. 내가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뭐 예적금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내가 보겠다. 그러니까 내가 잘 되면 높은 수익을 보는데 못 되면 내가 적정 수준의 손실은 감수하겠다. 이런 취지에서 가입한 상품이라면 뭐 자기 책임 하에서 가입했으니까 괜찮으신 거죠. 그런데 나는 손실 볼 의사가 없었는데 막 이거 손실도 안 나면서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준다. 이런 데 해놓게 가지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예적금 가입이 아니고 좀 더 예적금보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 투자 상품은요, 반드시 손실 위험이 따르는 상품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적금보다 많이 버시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잘못되었을 때 손실을 안을 수 있다. 이것도 생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얼마다, 기대되는 게 얼마다,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질 수 있는 위험이 얼마인지를 먼저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판매 직원하고 충분히 상담해서 뭐 일방적으로 여기 체크하세요 그러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담하고 얻고, 또 과거에 이거는 10% 이상 났다, 과거에 20% 이상 났다, 이런 거는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는 거죠.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내 생각한 대로 안 가더라도, 내가 손실이 크게 나더라도 내 경제 생활에, 노후 생활에 큰 지장이 없는 수준에서만 상품을 선택하고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금융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것은 손실이 나면 막 그 손실이 나든지 이익이 나든지 모두 투자자한테 기속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 피해를 회복하려면 은행 직원이나 금융회사, 증권회사 직원이나 보험회사 직원이 내한테 불안전 판매를 했다라는 걸 입증을 하셔야 되니까 그 입증 방법도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설령 불안전 판매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손실액 전액을 보상받는 길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한테는 피해가 생기니까 금융 투자 상품, 손실 위험이 있는 상품을 투자할 때는 불안전 판매를 당하지 않도록 요 5계명을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금융 착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금융 착취는요, 특히 어르신들과 같이 노후 생활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피해 사례거든요. 주로 금융회사 직원들이 금융 착취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금융 소비자나 어르신들한테 직접적으로 금전적 피해를 끼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금융 착취를 실행을 하는 사람에 따라서 금융회사에 의한 착취와 가족, 지인에 의한 착취로 주로 나누게 되는데요. 금융회사의 착취는 고객 자금을 횡령한다든지 이용하거나, 사실은 또 이렇게 뺑뺑이 들린다 그러거든요. 수수료가 많이 나오는 상품을 빈번하게 과다하게 사거나 또 부과를 하거나 하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한 금융상품을 보유하게 해서 수수료를 취하는 이런 것들이 금융회사에 의한 착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의 지인에 의한 착취는요, 우리가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뭐 유용을 하거나 임으로 처분하거나 또 내 몰래, 내 명의로 몰래 대출을 받아서 가족이나 지인들이 가로채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회사에 의한 착취 피해 사례로서는요, 뭐 금융회사에 평상시에 잘 알고 지내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한테 내가 뭐 자주 은행 거래도 모르고 몸도 불편하니까 네가 좀 맡아서 해달라, 뭐 이렇게 하면서 비밀번호라든지 뭐 OTP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걸 맡겨놓은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나의 보험이라든지 나의 애적금이나 애탁금을 임의로 해지를 해가지고 무단 사용해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횡령해버린다는 겁니다. 이런 피해 사례는 사실은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지인에 의한 착취 피해 사례는 사실은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해서 뭐 수표를 가거나 은행을 가거나 이런 활동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을 주면서 야, 수표 가서 뭘 좀 사가고 또 은행에 가서 이걸 입금해라, 찾아와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자신을 잘 도와줬던 동네 지인이라든지 뭐 간병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잘 믿고 맡기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통장을 보니까 제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야 되는데 아까 통장을 보니까 모두 다 빼돌리고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사례들이죠. 사실 저도 저희 어머님께서 창원에 계시는데 늘 걱정입니다. 항시 뭐 이런 말을 동네에서 누가 젊은 친구들이 젊은 분들이 내한테 참 잘하더라 이런 이야기 할 때 고마움도 느껴지면서 한편으로는 좀 불안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항시 어머니한테 이런 데 대한 이야기 좀 제가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어르신들이 계시거나 또 어르신들이 지방에 이렇게 계실 때 가족들이 이런 주위 분들에 의한 착취, 지인에 의한 착취, 물론 자녀에 의한 착취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자녀들이 부모님 몰래 돈을 가져가거나 뭐 임의 처분해보고 그런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늘 부모님들 좀 이런데 잘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융 착취를 안 당하는 방법으로서는요, 한마디로 그냥 본인 통장, 인감, 비밀번호, 보안카드, OTP 등은요, 내가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뭐 꼭 필요할 때 그때만 잠깐 뭐 어떻게 할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은행 직원이든 동네에 잘 알고 참 고마운 사람이든 그분한테 그거를 절대적으로 맡기는 그런 것들은 하시면 안 되고 비밀번호 이런 것도 알려주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내 통장에 내 자산이 그대로 잘 있는지 내 명의로 대출이 일어난 게 없는지 이런 거를 평상시에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은데 요새 뭐 오픈 뱅킹 많이 돼 있다 서비스 해가지고요 핸드폰 하나로 내 한 금융회사 웹을 통해서 다 조회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뭐 어르신들이 이걸 직접 하기는 좀 그러실 게 있겠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도 좀 배워서 뭐 디지털 이렇게 교육하는 데 가서 좀 배우셔가지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회사 직원들이 수수료 많이 주거나 또 매매 횟수를 반복적으로 해서 아까 뺑뺑이 돌린다 그랬잖아요. 반복적으로 해서 수수료가 계속 떨어지도록 하는 이런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수료 낸 만큼 내 이익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 상품이 1년에 한 번밖에 사고 팔지 않아야 되는데 1년에 몇 번 사고 팔렸는지 또 수수료 높은 놈만 내한테 권유를 했는지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금융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적 수단을 활용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 돈을 빼앗아가는 범죄 행위가 금융 사기죠. 주로 이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타인이나 전문적인 사기 집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게 참 큰 사회적 문제인데요. 우리가 이 금융 사기의 종류는 크게 저는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흔히 우리가 전화금융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보이스피싱이요. 그 다음에 원금 수익 보장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 모집한다. 그래서 원금도 보장하지만 고수익 주겠다 하는 유사수신 금융 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많이 문제되는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코인 리딩방 해가지고 불법적으로 투자 자금을 하거나 투자 사기를 하는 투자 사기, 이 세 가지로 저는 크게 나눕니다. 한 가지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입니다. 우리가 흔히 전화금융 사기라 그래가지고요.
전화를 해가지고 상대방을 현혹시켜서 궁박하게 해서 돈을 빼앗아 가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이스피싱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전화금융 사기라고 하는 보이스피싱과 서미싱, 파밍, 메신저 피싱 뭐 이런 걸로 나누는데요. 이게 용어가 복잡해서 그렇지 사실 내용이 비슷합니다. 보이스피싱은 한마디로 전화해가지고 나 검찰청이다, 경찰청이다, 뭐 국세청이다 이러면서요. 당신이 뭐 금융사기에 연루가 되었으니 당신 계좌에서 뭐 돈을 빼서 이쪽에 이쪽 안전한 계좌로 옮겨라든지 아니면 뭐 지하철에 있는 뭡니까? 우리 물건 맡기는데 그런 데가 안전금고니까 그거 갖다 열라든지 어떤 경우에는 집안 냉장고에 세탁기에 보관해라 그러면은 몰래 들어가서 빼오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을 정부기관 사칭행위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소상공인이나 암만 해도 대출에 좀 이렇게 대출을 받기가 힘든 부분이나 대출이 많아서 이자가 높아서 걱정하시는 분들 상대로 대출을 해주겠다. 국가가 무슨 보조금을 주겠다. 뭐 이러면서 또 해가지고 또 이게 편취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멀쩡하게 있는 타양에서 일하고 있는 그 자녀가 납치당했으니 돈 안 보내면 자녀를 어떻게 해버리겠다. 이런 전형적인 방법들이 보이스피싱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은요, 하도 수법들이 다양해서 계속 밝히기도 하고 옛날 거 복고풍도 쓰고 새로운 기법도 있으니까 한마디로 그런 전화 오면 그냥 뚝 끊으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 서미싱이라 그래가지고요. 사실은 우리가 최근에 우리가 이렇게 부고장이라든지 갱조 그 개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통보 오잖아요. 그 핸드폰에 그 문자 오잖아요. 이게 보이스피싱범이 보낸 건지 진짜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신 건지 막 그런 게 당연히 걱정됩니다. 저도 최근에 부고장을 하나 받았는데 내가 모르는 분이에요. 전화를 하신 분은 내가 아는 분인데 그 내용이 좀 이상해서 제가 열어보지를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아는 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걱정이 돼서 부고장이나 이런 거 날라오면 잘 누르지를 않습니다. 미리 좀 전화해서 확인해보고 누르고요. 또 PC나 이런 데가 악성 코드가 걸리면요. 내가 국민은행을 인터넷 뱅킹 하는데 그 국민은행이 가짜 국민은행 그 사이트로 들어가서 내 정보가 탈취당하고 돈도 뺏기고 또 예금도 뺏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메신저 피싱이라 그래가지고요. 애들 지금 나 액정 깨져가지고 액정 하려고 하니까 한 30만 원 빌려도 급하게 보여줘. 친구가 갑자기 야, 나 지금 여수와 있는데 돈이 떨어졌다. 야, 50만 원만 급하게 보내도. 친구인 줄 알고 돈 보내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보이스피싱범이었다. 피싱범이었다. 이런 거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이 좀 핸드폰이라고 하는 참 편리한 도구가 있지만 어쨌든 이 사기꾼들도 참 이걸 많이 이용하니까 많이 걱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방법밖에 없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이스피싱을 당하시면요. 내가 만약에 돈을 송금했다 그러면요. 제일 먼저 그냥 바로 112로 전화를 하세요. 옛날에는 1332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하거나 금융회사로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런 방법도 그랬는데요. 모든 게 112로 다 통합이 되었습니다.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돈을 보내고 나서 30분 동안은 그 돈을 못 찾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들이 결국 내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서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빨리만 하면 내 돈이 빠져나가기 전에 정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내가 이게 메신저 피싱이나 이런 거 해가지고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요. 내 정보가 탈취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개인정보 노출됐다 그러면은요. 자, 그 금융감독원의 그 금융소비자 포탈 내가 금융감독 홈페이지에 금융소비자 포탈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그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 등록을 해 두시면 다른 데서 내 명의로 대출이 일어나거나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내 몰래 어떤 사람이 내 대출을 받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금을 빼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계좌 통합관리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 PC에서요, 내 계좌 통합 관리라고 치시면 바로 이 사이트로 연계됩니다. 어카운트 인포라고 하는 그 사이트인데 거기에 가시면 내 대출이나 이런 거 다 관리되고요. 그 다음에 휴대폰을 또 내 명의를 도용해서 내 가짜 휴대폰들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내 명의, 마치 나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이렇게 보이스피싱 할 수도 있는 우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행동폰, 나는 지금 핸드폰이 하나 있는데 이 핸드폰 말고는 절대 다른 사람이
내 명의로 가입 못하도록 하는 거 있잖아요. 핸드폰 명의 도용 방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통신정보진흥협회 거기에 가시면 할 수 있는데 SKT나 KT나 이게 다 전화를 하셔가지고 할 수도 있고요. 또 SKT, KT, LG 이거 다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지점에 가시면 됩니다. 지점에 가시면 모든 다른 통신사까지 일괄적으로 해준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점에 가시든지 일단은 그 휴대폰 114 휴대폰 114로 전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핸드폰에 악성 앱이 설치가 돼서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또 신경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에 문자 내 웹 주소를 클릭하여 악성 앱이 설치가 되었다면 내가 핸드폰이 사기범한테 장악되어 가지고요. 자기들이 내가 전화를 금감원에 전화하더라도 이 사기꾼들이 받고요. 검찰청에 전화했는데 또 사기꾼이 받고 자기가 검찰인 것처럼 금감원 직원인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악성 웹이 설치된 거를 빨리 백신 프로그램 돌려서 이걸 지우고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하는 방법은 제일 먼저 휴대폰을 초기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기화하여 악성 프로그램을 완전히 삭제하는 게 두 개 된거고요. 그럼 초기화 하기 전까지는 휴대폰에 전원을 끄거나 비행기 모드로 전환해 놓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폐기 및 해지인데요. 휴대폰에 신용카드나 신분증 사본이나 공인인증등이 저장이 되어 있으면 이게 탈취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 걸 다 폐기하고 신용카드 해지하고 계좌 비밀번호 변경 등을 하고 또 경찰서에 신분증 분실 신고 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통신사 이런 걸 통해서 소액 결제도 하실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통신사에도 연락을 해서 소액 결제가 되었는지도 확인하고요. 그것도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서 차단을 해놓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 이 제도는요, 올해 4월쯤에 발표된 제도인데 아마 최근에 시행을 한다 그랬는데 아마 8월 달에, 이번 달에도 시행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오늘 날짜 기준으로는 시행이 안 됐는데 곧 시행이 되거나 이게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라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건 뭐냐 하면 아까 전에 대출 빙자행, 보이스피싱 이렇게 하면 내 명의로 A 은행, B 은행, A 캐피탈, C 캐피탈, A 카드 이런 데다가 대출을 이렇게 해가지고 몇 억씩 이렇게 탈취해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금융거래 안심 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해 두시면은요, 이것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되시면 꼭 해 두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요번에 금융 사기의 두 번째 유행으로 유사수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사수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법률에 따라서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불특정 다수입니다. 불특정 다수라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이렇게 무작위로 이런 뜻입니다. 대상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유사수신이라고 그러고요. 이 자체는 불법 행위입니다. 그리고 제도권 금융회사도 아니고 예금 보호 대상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법 행위를 하는 데가 많은데요. 이 불법 행위 유사수신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이게 일반적인 금융상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적금이라든지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높은 배당을 해주겠다, 투자 수익이 확실하다, 원금도 보장해준다, 이런 터무니없는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마치 적법한 회사인 것처럼 인식하기 쉬운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법한 회사인 것처럼 가정하기 위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소개를 막 하고요. 고수익 사례라든지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최근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유행하는 거 AI 이런 거 있잖아요. 인공지능, 이런 최근에 유행하는 이런 테마를 투자 기법의 유행으로 포장을 하게 되고요. 그 주위에 막 믿을 만한 사람들이 막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마디로 쉽게 해서 좋은 투자처니까 무조건 원금도 보장하면서 몇 배를 준다, 이런 거죠. 특히 어르신을 대상으로 영농조합이나 협동조합으로 가장하는 유사수신 피해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학정 배당금 지급 조건으로 조직을 모집을 한다, 창립 회원한다,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마치 그러면은 100% 원금 보장하면서 매달 배당금을 얼마씩 주겠다, 이거는 확실한 노후 대책이다. 그리고 어떤 회사가 보증서를 다 썼다, 그래서 멋진 보증서도 보여줍니다.
뭐 보증서는 저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뭐 저도 보증서 얼마든지 발급할 수 있는데 제가 발급을 해봤자 의미가 없는 게 문제가 생기면 제가 보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증서 써준다 그래서 불법은 아닌데 실제로 보증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기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막 영농조합이나 협동조합 이렇게 가입하고 가입비로 막 얼마를 내고 그러면 뭐 분기별로 막 얼마를 주니까 그러다가 일정 수준이 지나면 막 자금들이 모이고 처음에는 얼마를 주죠. 몇 달은 줍니다. 그러다가 더 많이 돈을 투자해라 그래가지고 투자금이 높아지면 어느 순간에 이 사람들이 사라집니다. 그런 게 사기를 당하죠. 한마디로 유사수신은요, 안 당할지라 그러면 또 이 경우도 5가지 이렇게 지키면 됩니다. 한마디로 고수익이면서 원금을 보장하는 투자 자체는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태아른로나 서울의 태아른로나 여의도에 이렇게 대박이 나는 투자 상품이나 기업을 사기 위해서요,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많은 돈을 끌어모아가지고 그걸 찾고 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그걸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고 신기술 사업자라고도 하고 뭐 엔젤 투자라는 이름도 하고요. 여러 가지 투자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매일 하는 일이 그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발견되지 않는 이런 대박 투자처가 내한테 왔다. 그러면 그냥 무조건 사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좋은 사기는 전문가들이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한테 고수익이라고 보장을 해준다? 그러면 그건 100% 사기죠.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이나 이런 데서 문자나 이런 거 오면서 고수익 내일도 접근을 해오잖아요. 이 정체불명한 업계는 무조건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학 박사, 유명한 연예인 이런 사람들을 사칭하면서 이 허위로 막 광고를 하는데 절대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차피 유사수신 하면요, 신종기술, AI, 인공지능, 가상화폐, 크라우드 펀딩, 지금 유행하는 멋진 말들, 잘 들어본 말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해놓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업 무조건 대박이다, 막 이렇게 강조하는데, 이거는 무조건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의심이 되면 신속하게 신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뭐냐면 주위에 지인들이 자꾸 하자 그럽니다. 지인들이 내 이만큼 이익 봤다 그러면 통장들 막 보여주거든요. 그거는요, 절대 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다단계로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 4번째로 투자 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주식 리딩방 등 불법 유사 투자 자문업이 지금 행행을 하고 있는데요. 잘 아시잖아요. 리딩방이라는 게 자기가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시키는 대로 투자를 하면 대박 난다 이러면서 회원 가입시키고 뭔가 이렇게 상담하고 고급 정보를 주는 것처럼 하는데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전문성이 검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인입니다. 적법한 회사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2024년 8월 14일부터요, 회원 모집해가지고 1대1로 대화 방식으로 또는 이런 정보를 주는 방식의 주식 리딩방은요, 투자 자문업으로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으면 전부 다 불법으로 지금 간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 자문업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가 아니라 그러면 리딩방 방식의 1대1 자문이나 투자 자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나 종목 적정률 등 근거 없는 걸 가지고 내세우면은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뭐 200만 원, 어느 고급 정보 받으려면은 뭐 1000만 원 그런 식으로 자꾸 올리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요, 자기들이 이만큼 주식을 막 띄워가지고 자기들이 빠져나올 때 이 주식을 받아줘야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딩방을 통해서 마치 이 주식이 더 대박이 날 거다. 앞으로 이만큼 올랐지만 앞으로 10배 더 올라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집중적으로 사도록 막 유도를 합니다. 리딩방으로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빠져나올 때 던질 때 이 리딩방으로 동원됐던 사람들한테 던지고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잘못하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될 수도 있으니까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요새 뭐 암호자산,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유행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코인 리딩방, 주식 리딩방을 벤치마킹해서 코인 리딩방 사기가 있습니다. 특히 주식 리딩방에서 큰 손실 본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이번에 코인으로 당신 그동안 손실 만회해 주겠다 이러면서 코인 리딩방 쪽으로 또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이벤트를 걸거나 컨설팅 프로젝트 참여한다 그러면서 특정 사이트에 얼마를 내고 웹 설치하라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유명한 거래소가 한국에서 지사라고 하면서 이런 유사의 망칭들이 있잖아요. 해외에서 유명하게 움직이는 코인과 유사한 내용이나 해외 유명 거래소와 유사한 이름의 상호를 하면서 그쪽에다가 마치 하라고 합니다. 그게 다 가짜 사이트거든요. 돈을 보냈는데 처음에는 마치 뭘 조금씩 줍니다. 근데 돈이 계속 높아지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지거나 돈을 빼달라 그러면 안 줍니다. 왜? 이게 마치 금융감독원이나 미국에 있는 검찰이나 이런 데서 계좌 동결해서 안 된다. 그러니까 계좌 동결 풀려면 돈 더 필요하니까 돈 더 주면 내주겠다. 막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돈을 더 주시면 또 그 돈마저도 뺏기게 되는 이런 형태의 일들입니다. 제가 아까 전에 유사수신에서도 인공지능, 가상화폐 이런 테마를 그대로 사기에 이용한다 그러잖아요. 일반적인 투자 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하니까 뭔가 인공지능이 하면 뭐든지 다 맞힐 것 같고 오류가 없을 것 같은 이런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쪽에 있는 사이트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자동 매매하기 때문에 절대 손실이 나지 않는다. 챗GPT, 요즘은 챗GPT 유행이니까 챗GPT를 이용한 자동 매매 방식이다. 그러니까 얼마 내고 하면 한다. 그러니까 요번에 1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줄 테니까 100만 원, 1000만 원 집어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AI 금융 강의, AI가 마치 금융 강의를 하는 것처럼 또 AI 금융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미국의 유명한 교수다든지 고위 공무원 출신, 장차관 출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 다 가짜입니다. 가짜 교수고요. 가짜 장차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AI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방법, 특별한 비법이 있는 것처럼 하죠. 그러니까 다 그런 데다가 얼마씩 내고 돈 집어넣으면 가짜 프로그램에서 처음에는 돈이 벌리는 것처럼 가짜로 보여주죠. 근데 실제로는 그 돈 번 게 아니고 행식적으로 프로그램적으로만 움직이는 돈이고 난저 돈 빼달라 그러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미국 검찰이나 한국 금융감독원에서 이거 계좌 동결했다. 그러니까 이거 하려면 얼마의 돈을 줘서 뒷돈을 줘서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자, 공모주 투자, 우리가 공모주 투자 관련해서 공모가 첫날 팔면 몇 배 남고 이런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주 투자도 또 투자 사기에 많은 테마로 이용이 됩니다. 특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투자 프로젝트에 참가하신 사람한테 공모주를 특별 배당하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공모주는 절대 특별 배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무슨 조사 있잖아요. 참가해서 그 금액만큼 서로 배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모주를 특별한 사람한테 더 주고 이 사람만 주고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무슨 해박서, 공동투자 해박서 이런 가짜 거를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해놓고 나중에 왜 안 주냐 돈 내놔라 하면 또 똑같은 이야기 합니다. 그거 하려 그러면 추가 납부를 해라든지 아니면은 검찰이 계좌 동결을 하니까 그거 풀려 그러면은 뭔가 또 이런 돈을 필요하다. 커미션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줬으니 커미션 내놔라. 이런 식으로 또 사기가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새 참 이렇게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또 외롭게 보내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로맨스 스캠이라고 하는 투자 사기도 행행합니다. 한마디로 온라인 친분 이용행 투자 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로맨스라고 있으니까 뭔가 그래도 좀 달콤한 건데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을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채팅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대화도 하고 서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같은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공통적인 주제들이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해서 친분을 쌓아납니다.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가 좀 이렇게 동질적인 없어 이성적 감정을 갖게 됩니다. 근데 어느 시점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내가 요새 이러이러한 거를 하는데 내 큰 돈을 좀 벌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가상자산 투자를 하거나 아까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인공지능 투자 사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유사수신도 이게 또 포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돈 얼마 이렇게 보내면 자기도 좀 큰 돈을 벌 수 있다. 같이 한번 해볼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채팅방이나 인터넷상에서 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신뢰를 가졌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좋은 투자 제안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 로맨스 스캠의 또 하나의 공통점은요, 피해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액이 만약에 1억이고 2억이다 그러면 사람이 쉽게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잖아요. 근데 로맨스 컨섬은 그 사람에게 친분이 쌓였는데 뭐 이야기하는 금액이 한 200만 원 정도 투자하면 뭐 한 500만 원 벌 수 있다. 뭐 단 3, 4일 만에 벌 수 있다. 한 달 만에 벌 수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하는 정도의 돈들이 있잖아요. 그런 돈들 정도를 이야기를 해 줍니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이게 뭐 좋은 정보다 그러고 꽤 한두 달 정도 이렇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약간의 애틋함도 생겼지 않습니까? 뭐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쉽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200만 원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뭐 300만 원 보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성공했다 그러면서 한두 번 뭐 200만 원 보냈는데 수익이다 그러면서 원금은 남아있고 수익 먼저 보낸다 그러면서 한 100만 원 돌려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어느 순간에 계속해서 한 1,000만 원, 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쌓이면 어느 시점부터 연락이 끊어지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야, 그 돈 이제 나 이제 그만하련다. 원금하고 그 좀 투자금 좀 돌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방식도 똑같습니다. 야, 이거 두 개 하려 그러면 이게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자금 세탁 관련된 인정을 받아야 된다. 이런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서 뭐 금감원이 추적을 시작했다든지 뭐 미국의 검찰청이 뭐 추적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전에 이야기하듯이 뭐 뭔가를 돈을 조치를 하거나 추가 돈이 필요하다.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돈을 보내면 어느 순간부터 사라집니다. 근데 나는 온라인상에서 그 사람을 봤지만 단 한 번도 그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아주 친한 것처럼 느껴지는 온라인 친분을 이용해서 이런 행태의 투자 사기들이 행행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해외 비상장 주식 관련 다단계 사기가 최근에 한국에서 막 또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뭐 한국에도 비상장 주식 관련 사기가 많죠. 마치 이게 상장을 하면 몇 배 날 건데 미리 사둬라 그래가지고 하는데 실제로는 가짜 회사 만들어가지고 하죠. 근데 그게 이제 요새 뭐 서학 게임이 이런 거 많이 하고 해외에 투자하고 미국에 뭐 주식 사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화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해외 비상장 주식 나중에 상장 나면 뭐 엔비디아처럼 뭐 10배, 20배, 50배가 오를 거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해놓을 하죠. 그리고 한국에 이렇게 무인가 행태로 다단계 모집을 합니다.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고 전국에 모집 정권, 마치 해외에 있는 그 정권 회사의 한국 지사인 것처럼요. 근데 전혀 그 금융감독원이나 정부 쪽에 등록하거나 인허가를 받지 않는 거죠. 유사 수신처럼 전국에 모집책들을 주고 다단계로 투자자들을 유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부동산 이 회사가 중국의 부동산 중국이 부동산으로 해물 출자를 했다. 곧 미국 나스닥에 상장이 진행될 것이다. 이런 행태의 허위 정보를 다단계 조직을 통해서 흘리거나 아니면은 뭐 약간 인터넷상에 SNS상에서 많이 흘리면서 해놓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로 미국의 나스닥에 상장되면 우리 한국에 상장하듯이 하면 대박 날 거다 생각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모여들죠. 그러려면 사실은 미국에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상장을 하려면, IPO를 하려면 정권신고서 내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실제 그런 절차들이 아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단계로 불법 모집을 하다가 그래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많은 자금을 모으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 돈을 튀고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한국에서도 유행하는 사기 방식인데요. 그 앞에 지금 이제 해외 투자가, 해외 주식 투자 이런 게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 앞에 해외자가 하나 붙은 겁니다. 이게 모든 사기가 기존의 틀에서 똑같습니다. 그런 행태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진짜 노후에 사실은 돈을 모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죠. 돈을 불리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노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돈을 지키는 겁니다. 돈을 지키기 위해서는 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그 손실 위험을 있을 수 있는 금융 투자 상품을 살 때는 내한테 가장 알맞은 상품, 만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나의 노후 경제 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익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패했을 때 내 노후 생활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그런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암말에도 노후 오래 살다 보니까 노후에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뭐 다 그거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뭔가 좀 잘해가지고 큰 돈을 좀 벌고 싶어요. 근데 그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 유사수신 사기라든지 투자 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원금 보장하면서 뭐 몇 배를 불려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원금 보장하면서 몇 배 불려주는 건 없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뭐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잖아요. 따뜻하면서 차가운 커피는 없지 않습니까?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한마디로 이런 것들 또 특히 최근에 유행하는 인공지능, 가상화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테마로 삼으면 무조건 의심하셔야 됩니다. 왜 의심을 해야 되냐면요. 그 투자가 정말 좋다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투자 전문가, 정상적인 투자 전문가들 있잖아요. 태아란노에 있는 정상적인 벤처 캐피탈이나 신기술 사업자라든지 이런 수많은 투자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눈에 다 띄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눈에 띄지 않는 게 우리 여러분들 귀에 들려왔다. 그러면 일단은 사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온한 노후를 보내시려고 하면 금융 피해를 당하지 않았어서요. 자기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잘 지키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평온하고 안전한 노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